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온 금의 본질과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부와 패권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 금의 압도적 1위, 무려 8,133톤을 쥐고 있는 달러 제국 미국의 탄생 배경이었죠. 자, 오늘은 그 1위, 미국의 뒤를 잇는 나라들 2위부터 4위까지의 국가들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리고 혁신이 사라진 유럽, 금과 과거에 집착하고 규제의 사슬에 묶인 유럽을 확인해보고 추가적으로 그 화려한 순위표 뒤에 숨겨진 금융의 심장, 영국의 뼈아픈 실체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픈 현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은 경제가 무너질 때 국가의 신용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그 금도 죽어가는 혁신의 엔진을 다시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우선 세계 금 보유국 2위는 3,350톤을 쥐고 있는 유럽 최강국 독일입니다. 요즘은 독일이 좀 경제적으로 많이 버거워 보이죠? 과거엔 러시아산 값싼 천연가스를 들여와 정밀기계와 자동차를 만들고 그걸 중국에 비싸게 팔아먹는 완벽한 수출 기계였어요. 독일의 진짜 문제는 기계공학의 함정, 즉 아날로그의 저주에 빠졌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보세요. AI와 소프트웨어, 빅테크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독일의 기업인 SAP는 세계 90위권 밖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코드로 세상을 달릴 때 독일은 아직도 6기통, 8기통, 내현기관의 낭만과 기계공학에 머물러 있죠. 여담이지만 2024년에 독일 정부가 압수했던 비트코인 5만 개를 시장에 전량 내다 판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깝고도 역설적인 결정이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이 남미에서 긁어모은 금으로 혁신을 꾀하지 않고 사치에 빠졌듯 지금 독일이 보유한 3,350톤의 막대한 금은 그저 과거 수출 강국 시절에 벌어둔 영광의 추억일 뿐입니다. 금은 경제를 버티게 해주는 훌륭한 밭이지만 앞으로 나아갈 모터가 될 수 없습니다. 금으로 미래의 부를 창출할 수는 없다. 혁신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독일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위는 어디일까요? 좀 신박하게도 얼마 전까지 남유럽 경제 위기의 주인공으로 꼽히던 이탈리아입니다. 약 2,451톤, 무려 4천억 달러에 가까운 금을 가지고 있죠. 과거 게으른 돼지들이라며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에게 조롱받던 이탈리아가 어떻게 세계 3위의 금을 쥐게 되었을까요? 이 금은 로마 제국 시절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닙니다. 2차 대전 패전 직후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피아트를 만들고 가전제품과 패션 상품을 수출해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를 브레튼 우즈 체제의 룰을 이용해 꼬박꼬박 금으로 바꿔둔 피땀의 결과물입니다. 중요한 건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태도였는데요. 퓨플리즘에 빠진 이탈리아 정치인들이 당장의 빚잔치를 메우기 위해 금고를 열라고 압박했을 때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단 1온스의 금도 내어주지 않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2025년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벌써 디폴트 위기겠죠. 그런데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내다 버리지 않는 무의식적인 기저에는 최악의 경우라도 제도의 지하에는 4천억 달러어치의 진짜 금괴가 있다 라는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분명 금은 최후의 보루이자 최후의 담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4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앞선 두 나라와 결이 완전히 달라요. 1960년대 당시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 전비와 복지 정책을 감당하기 위해 룰을 어기고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1965년 미국을 향해 선언합니다. 우리가 가진 종이 달러를 전부 브레튼 우즈 협정대로 금으로 당장 바꿔달라.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드골은 실제로 프랑스 해군 군함을 뉴욕 항구로 보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 지하에 있던 프랑스 소유의 금을 물리적으로 싹 다 파리로 실어와 버렸습니다. 프랑스의 이 공격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들의 금 엑소더스를 촉발했고 결국 견디다 못해 금고가 바닥난 미국의 니슨 대통령이 1971년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린 거죠. 금 태환 중지,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이로써 달러는 금과의 연합을 해체하게 됩니다. 종이화폐의 독립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실물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이가 독자 생존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살고 있는 이 미친 듯한 종이 돈의 시대, 피아트 시스템이죠. 법정 화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금의 지위는 화폐에서 일개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닉슨 쇼크의 도화선을 당긴 것이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다른 경제 강국들은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뉴욕이나 런던에 자신들의 금 상당수를 맡겨두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달라요. 파리 중심부 지하 27m 아래에 라 수테렌이라는 거대한 지하금고를 파고 자신들의 금 100%를 오직 자국 영토 내에만 보관합니다. 내 눈앞에 없고 내 손으로 직접 지킬 수 없는 자산은 결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무서운 안보 철학입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은 다가올 디지털 자산 시대에도 완벽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부를 상징하는 금 보유 순위는 분명 2, 3, 4위 유럽 국가들인데 현재 글로벌 시총 순위를 보면 유럽의 하락세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독일의 경우 SAP가 세계 90위권이에요. 프랑스 경우에는 100위권에 있는 회사가 LVMH, 로레알, 에르메스 정도죠. 가방이나 화장품, 그런 명품이 혁신을 하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탈리아는 100위권 내에 단 한 개의 기업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개 빅테크 기업 하나, 아마존 시총이 이탈리아 전체 GDP 수준입니다. 유럽은 왜 금의 성벽에 갇힌 채 혁신의 무대에서 퇴장했을까요?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하던 전 세계의 부를 쓸어 담았던 유럽은 왜 미국과 중국, 심지어 아시아의 한국이나 대만에게 혁신의 주도권을 내주었을까요? 첫째는 금 보유량이 상징하는 익숙함과 과거의 영광, 그리고 풍요 때문입니다. 금 보유량이 상징하는 오래된 대륙의 심리적 기저에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금 보유량 2,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부를 축적한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전과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현재 유럽의 방어적 태도를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죠. 거기에 유럽은 수백 년간 축적된 부와 탄탄한 복지 시스템이라는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역설적으로 혁신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결핍을 앗아갔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자의 두려움일까요? 혁신은 본질적으로 파괴를 동반하며 가진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하지만 든든한 금고를 껴안은 유럽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험보다 가진 것을 지키는 수비를 택했습니다. 거기에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취해 세상을 뒤엎는 파괴적 혁신보다는 익숙한 전통과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유럽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하기도 어려워요.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파괴하라 라고 외칠 때 유럽은 안전이 증명되지 않으면 규제하라 라는 사전 예방 원칙을 철학적 기저로 삼았습니다. 혁신은 속도입니다. 혁신은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하지만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AI 법안 등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가장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규제들은 실패를 먹고 자라는 스타트업들의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혁신가들은 결국 규제의 그물이 느슨한 신대륙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갑니다. 하지만 그런 부자도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무르면 결국 낙오의 길로 들어선다. 혁신은 불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금고에 쌓아둔 그들의 금과 온갖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형국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유럽은 지정학의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에너지와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됐죠. 저 폴라리스 유지는 한번 감히 생각해봅니다. 아마도 이번 위기가 유럽에겐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가 발현됩니다. 도전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행성을 지배하게 된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금 보유량 리스트를 보면 뭔가 이상한 점 2가지가 있지 않나요?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첫째, 영국이 안 보입니다. 런던은 전 세계 금 거래의 심장인 LBMA가 있는 곳입니다. 리보 금리를 결정하고 파생 상품을 쥐고 흔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의 허브죠. 그런데 정작 영국 정부의 공식 금 보유량은 결국 310톤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엔 금융 역사상 최악의 실직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운의 바닥이라는 뼈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당시 영국의 재무장관이었던 고든 브라운은 영국의 금 절반 이상인 약 400톤을 시장에 내다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금 따위에 의존하는 과거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금융공학의 나라다 라는
더 많은 이유였죠. 아이러니하게도 고든 브라운은 역사학 전공자였습니다. 역사를 상징하는 금을 역사학자가 내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금을 집어던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금값이 온스당 270달러 선이었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최저점이었습니다. 영국이 금을 매각한 직후부터 금값은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해 지금은 온스당 5,000달러 내외입니다. 런던의 지하금고에는 전 세계 부자들의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정작 글로벌 룰을 지배한다던 영국 정부 자신의 고가는 그때의 헛발질로 텅 비어버린 굴욕적인 상황. 고위 관료의 지적 오만함이 국가 단위의 금융 문맹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 두 번째,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픈 현실인데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식 금 보유량은 고작 104.4톤, 전 세계 중앙은행 중 39위 수준으로 초라하게 밀려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폴란드, 태국, 필리핀보다도 한참 적어요. 가장 주목해야 할,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팩트는요.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무려 13년째 단 1g의 금도 추가로 매입하지 않고 동결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들이 달러 패권의 이상을 감지하고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철저한 방관자로 멈춰 있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통상 무역 국가입니다. 위기 때 든든하게 받쳐줄 닷보다는 당장 내일 공장을 돌리고 환율을 방어할 혈액이 더 급하죠. 게다가 금은 이자를 주지 않지만 미 국채는 꼬박꼬박 달러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폴라리스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들의 징비록과도 같은 책이죠.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을 보면 그 뿌리 깊은 비극이 등장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에는 국제금융의 냉혹한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해안을 갖춘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낡은 시스템에 갇힌 관료들은 텅 빈 금고는 무시한 채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억지 환율을 방어하다가 국가의 달러를 공중분해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땠죠? 국가 부도가 터지자 국가는 국민들의 장롱 속에 아껴둔 돌반지와 금비녀 227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피 같은 금은 한국은행 지하금고로 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이 달러였기 때문에 헐값에 해외로 팔려 달러로 환전되어서 사라졌어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희생해 국가 관료들의 헛발질을 메꾼 뼈아픈 상흔입니다. 그럼 경제가 안정된 2010년 이후에는 왜 금을 사지 않았을까요?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명목으로 약 90톤의 금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가 단기적 최고점이었죠. 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금값이 폭락하자 국회와 언론은 국민 혈세로 고점 매수를 했다며 관료들을 십자포화로 맹비난했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트라우마를 겪은 후 한국은행은 13년째 금고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이걸 단순히 욕먹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관료들의 복지 부동이다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끝낼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혹은 관료가 소신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자살 행위에 가까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신 있게 금을 샀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청문회에 불려나가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그 공로는 정치인들이 가져갈 것 같아요. 항상 정치가 혹은 일부 세력이 경제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모습, 이런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관료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억누르고 전문가의 소신과 선택을 징벌하는 시스템, 그 구조적인 비극이 결국 대한민국의 금융 안보를 무장 해제시키고 13년째 금 한 톨 사지 못하는 우픈 현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고든 브라운의 얄팍한 자만심이 대영 제국의 국부를 허공에 날려버렸고 정치가 경제를 인질로 잡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딜레마가 우리의 금융 방어막을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는 실록, 외환대란의 징비록에서 똑똑히 목격했어요. 국가의 장부, 즉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국가는 결코 개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개인이 소유한 227톤의 금을 헐값에 팔아치워야만 했습니다. 다가올 넥스트 50의 거대한 화폐 전쟁에서 달러 패권이 격변을 겪고
종이돈의 가치가 폭락할 때 과연 여러분들의 부와 가족의 미래를 온전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구조를 탓하고 정치인만 원망하기엔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가 너무나도 거칠고 무섭습니다. 국가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버거운 구조라면 이제 생존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그 어떤 정치 권력도 동결하거나 뺏을 수 없는 당신만의 완벽한 사유재산을 스스로 움켜쥐어야만 합니다. 다음 3부에서는 수천 년간 세상을 지배해온 이 무거운 황금이 어떻게 영국 런던 지하에서 페이퍼 골드라는 합법적 사기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등장한 차가운 수학의 권력, 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폴라리스 이진이었습니다.